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마틴 게이퍼드, 호크니와 프로이트, 베이컨, 그리고 런던의 화가들 하면서 영국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추드립니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 좋아서 추리기가 좀 어려워서 1, 2장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뒤쪽을 보도록 하고, 첫 문장입니다. 2013년 베이컨의 루시안 프로이드에 관한 세계 습작이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출품됐다. 개인 입찰 경쟁 끝에 이 작품은 1억 4,240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약 1억 4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당시의 경매 1위를 기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림부터 보시죠. 오늘은 주로 이 프랜시스 베이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친구인 루시안 프로이트 같은 동료 화가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왜 2천억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경매해서 컬렉터들이 사들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상황은 베이컨과 프로이트가 처음 만난 1940년 중반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1969년 이 작품이 그려진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자신들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몇십 년 뒤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사실 다른 작품도 아니고 100년도 안 된 작품인데 2천억? 경매 최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미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틴 게이퍼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타네요. 1945년경부터 1970년경에 이르는 약 25년간의 기간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발히 활동한 특히나 영국 작가들을 중심으로 프로이트와 베이컨, 호크니 이 세 작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루시안 프로이드부터 보도록 하죠. 이분은 1922년생이고 2011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노장의 모습, 그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프로이드는 서서 작업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평생 앉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서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당연히 리얼리즘 있는 대로. 그래서 프로이드는 현대 미술에서 유일하게 거의 초상화만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4개의 달걀. 화가는 대상을 절대 똑같이 보지 않는다. 달걀 4개를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본다. 이런 교훈을 줬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프로이드의 동료 작가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 1922년생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존 클렉스톤이고 1946년에 그린 호텔 바이 더 시라는 작품 한번 보시죠. 앞에 그 친구이자 동료인 프로이드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호텔 바이 더 시라는 작품을 보면 당연히 이건
피카소의 영향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상의 형태가 확실히 무너지면서 이제 비구상, 추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입체주의의 느낌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클렉스톤이 친구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매우 독립적이었고 모든 것에 반항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가 털복숭이였기 때문이다. 야성적인 외모였다. 당시 그는 매우 특이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라고 10대의 루시안 프로이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털복숭이? 뭐 서양인들이야 털 많은 거. 10대에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루시안 프로이드. 그리고 옆에 있는 얼룩말 복제입니다. 박제. 동물 박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동물 박제하는 게 유행했죠. 그래서 이 소년들이 10대 후반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고 스튜디오처럼 작업실을 꾸려서 이 작업실에 이제 이 박제 얼룩말이 있었던 거죠. 티셔츠도 맞춰서 입었네요. 귀엽습니다. 비평가 존 러셀이 젊은 시절의 프로이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만의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타지오와 비교했다. 타지오라는 인물은 창조력을 상징하는 듯 보이는 대단히 매력적인 소년이었다. 다행스럽게 제가 얼마 전에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는 작품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폴란드인 미소년 타지오와 비교했다. 자, 10대의 루시안 프로이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진으로 타지오를 연상하는 거는 약간 오바다. 제가 볼 때 존 러셀이라는 비평가는 아마도 루시안 프로이드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타지오 한번 보실까요? 베니스에서의 죽음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이고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단편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에 스웨덴 출신의 안데르손이었나요? 이름이 그 미소년 일본에서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스타 배우입니다. 그래서 뭐 소설에서의 타지오와 영화에서의 타지오 이 분위기가 루시안 프로이드와 같나?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좀 남성답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터프한 느낌이 나는 루시안 프로이드를 연약하고 이 미소년의 느낌, 동성애적인 분위기가 있죠. 이 소설에. 그런 것과 별로 안 어울리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1922년생 루시안 프로이드는 10살까지 특권층에 세련된 중부 유럽식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로 독일, 영국으로 넘어와서는 진보적인 영국의 기술학교에 다녔으나 모든 학교에서 거친 행동을 일삼아 퇴학당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권층에 세련된 중부 유럽식 교육을 받았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누구?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꿈의 해석으로 유명한 그 프로이드. 이름 똑같죠? 성이, 패밀리 네임이 바로 루시안 프로이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틴 게이퍼드가 세련된 중부 유럽식 교육을 받았다. 어렸을 때. 당연히 뭐 프로이드의 손자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부 유럽이고 그리고 나치를 피해서 지금 22년생 10대 때 19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잡고 39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넘어왔다. 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영국에 넘어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퇴학을 당했다. 예술가들, 작가들 중에서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학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미술 쪽의 예술가들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
작가들, 문학 쪽에도 많은데 사실 또 문학에 있는 사람들은 또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뭐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죠. 어, 젊은 시절의 루시안 프로이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 프로이드가 그린 보이 스모킹. 뭔가 불량한 냄새가 나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퇴학을 당했던 루시안 프로이드. 한번 보실까요? 루시안 프로이드는 한때 오노레 드 발자크나 찰스 디킨스의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을 법한 지하 세계에 발을 담그기도 했다. 내 친구와 이웃 중 상당수가 범죄인들이었습니다. 이때는 파리 체류 때인데요. 영국 런던에서 넘어와서 파리 체류할 때인데 골목길, 파리의 뒷골목, 그 허름한 아파트, 뭐 이런 지역에 살았죠. 그래서 이웃들이 상당수가 대부분이 범죄인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이거 범죄인들의 삶을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음, 현대예술을 이해하지, 우리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들인데, 20세기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의 보들레르나 랭보 같은 시인들의 등장과 이 등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예술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 쪽에서는 발자크나 찰스 디킨스 이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그 뒷골목 풍경들을 묘사하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리얼리스트인 프로이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지점이고, 이들이 터를 잡은 곳,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기 전에 10대 때가 런던 소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호가 굉장히 문화적인 한 구역, 영국의 런던의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는 거리로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 프로이드가 들어갔을 때는 40년대 후반, 그리고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라서 런던 소호도 굉장히 어둡고 황폐화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가들이 이제 이 소호라는 장소가 유명해진 것이겠죠. 자, 런던 소호의 모습 보셨고, 소호는 전쟁 기간에 매우 유용한 장소였다. 거기에는 위험도 있었다. 아티스트들이 끌리는 것, 위험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술 마시러 가는 모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두가 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포금했다. 알코올은 기본이죠. 이때 어울렸던 아티스트들이 토마스 맥브라이드, 프로이드, 뭐 크랙스턴 이런 작가들이라고 합니다. 화가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소호의 모습입니다. 소호의 유명한 그 거리죠. 자, 대부분의 미술가 사이에는 향수와 악몽이 뒤섞인 불안정한 정서가 존재했다. Dreamer in Landscape라는 작품, 1942년 크랙스턴, 프로이드의 친구가 그린 초기작, 향수와 악몽을 잘 볼 수 있는 불안정한 정서를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죠. 잉크와 초크로만 그린 태생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초기작이고 크랙스턴의 확실히 아까 그 호텔 바이 더 시와 비교해 보면 이 크랙스턴이 가는 예술 지향점들,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런 것들 좀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역시 어둠이죠. 어둠과 불안정한 정서.
프로이트는 결코 어떤 것도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친구 크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크랙스턴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결함이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초기 회화에서 환상적인 요소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크랙스턴이 상대적으로 아까 드리머 인 더 랜드스케이프나 호텔 바이 더 시와 같은 환상적인 그림을 찾아가는 모습과는 반대로 프로이트는 약간 머뭇거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그런 환상적인 요소들을 프로이드의 그림에도 남아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품 제목은 The Painter's Room입니다. 1943년, 그러니까 21살에 프로이드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얼룩말 볼 수 있었죠. 자기 집안에 있는. 확실히 이 그림은 피카소의 영향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입체파, 비구상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그리다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프로이드는 리얼리스트죠. 그래서 크랙스턴이 친구인 프로이드가 아무것도 발명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 리얼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 프로이드다 이야기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자 보시죠. 팩트가 나왔는데 좀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과연 세상에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팩트라는 거.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리얼하고 옆에 가제는 특히나 하이퍼 리얼리즘을 볼 수 있죠.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아니라 극단, 하이퍼 리얼리즘. 어, 정말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 자, 한번 보시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이드는 점차 현실, 곧 그의 눈앞에 존재하는 것을 고집했으며 서더랜드가 말한 발명, 즉 주제를 지어내는 것에 점차 반대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들은 뭔가 주제를 지어낸 것이다. 주제를 만들어내고 발명한 것이다. 작가가 의식 속에서 끄집어낸 것. 현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반대로 프로이드는 앞에 그 얼룩말이 나온 그림들은 초기에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이제 프로이드와 친구 크랙스턴의 그림의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프로이드가 상대적으로 팩트에 굉장히 집착했다. 팩트가 존재하는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요즘 많이 이어집니다. 극단에서 파퓰리즘, 극우주의자들과 또 극자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팩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음에 뭐 유발 하라리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작품과는 확실히 바뀌어서 이렇게 리얼리즘으로 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 이 크랙스턴과 프로이드는 런던을 떠나서 이제 예술의 고향,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가게 됩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년 뒤에 프랑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프로이드 개인의 삶과 화가의 삶 모두에서 파리의 피카소를 비롯한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이 프로이드 무리들, 일당들이 파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피카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속에.
이분이 바로 오늘 거의 주인공인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경매가에서 2013년 경매가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바로 그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 하면 일반적으로 철학사에 등장하는 300년 전의 사람, 영국의 경험주의, 그 철학가를 많이 떠올리게 되죠. 이름이 똑같고 뭐 믿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가인 이 프란시스 베이컨과 뭐 아주 먼 친척벌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고요. 2013년 이 작품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현대미술은 왜 이렇게 비쌀까? 이 작품이 왜 2천억에 팔렸지? 이걸 생각하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그림들이 2천억에 딱 봐도 막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적인 감각이 20세기 특히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확 바뀐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주제, 꽃이나 뭐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그리는 이 아름다운 여성을 그린다든지 아름다운 신을 그린다든지 여기에서 이제 미술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특히나 이 모던 아트. 자, 1945년 런던 르페브르 갤러리에서 열린 단티전에 베이컨이 첫 작품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그중 이제 이렇게 긴 제목의 작품 스리스타디, 아까 앞에 작품도 스리스타디죠. 십자가형에 처한 예수의 모습 피겨,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테이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이 그림을 본 관객들한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한 도대체 이게 뭐야.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을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름답다? 이거와는 안 맞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작품들이 명작으로 남아서 지금 테이트 미술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경매에 나오면 엄청날 겁니다. 또 왠지 에일리언? 20세기에 이제 나오는 그 헐리우드의 공상적인 이런 호러 영화들의 영감을 준 게 틀림없어 보이죠? 에일리언이라는 작품, 그리고 일본의 망가나 애니메이션 시리즈들,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괴물들, 그렇게 보면 팝적인 요소도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뭐 미술을 뭐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자, 존 러셀이라는 비평가의 표현에 따르면 베이컨의 작품은 대경 칠색을 일으켰다. 뭐 그 당시에 46년도, 5년도 이 시기에 또 이 작품은 역시 문제작이었습니다. 이미지는 시종일관 무시무시하여 보자마자 정신이 뚝 하고 끊어진다. 이 작품은 관람객에게 충격을 안겨줬겠지만 관과하기 어려운 예술이었다. 이 지점입니다. 충격을 던져줬지만 이 작품이 확실히 예술적이라는 것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뭐야? 라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예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 우리가 까다롭게 여기는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베이컨은 16살 때 목적의식이었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뚜렷한 재능이 없어 보이는 불안정한 10대 청소년이었다.
그가 가진 능력은 나이 많은 동성 애인을 매혹하고 이용하는 능력뿐이었다. 지금 이 두 문장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어, 프로이드 루시안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어, 시스템 제도 교육에서 적응을 못했다. 그리고 특히나 전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루시안 프로이드 같은 작가들은 베이컨의 이 대생 실력이 형편없다. 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의 약점을. 어, 그리고 이 불안정한 10대,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 그런데 또 여기에 동성 애인을 매혹했다. 이건 이상하죠? 자, 10대 때 이미 이 베이컨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매혹했다, 이용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매춘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윤리의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나이가 든 사진을 보면 동성 애인을 매혹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이 10대 때에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이면 미소년에 가깝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지오, 베니스에서 죽음? 그 주인공과 오히려 이 베이컨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렇죠? 동성애적인 요소도 훨씬 베이컨이 가깝고 여기에 일치하고 타지오와. 자, 이분은 1909년생입니다. 그래서 동료인 프로이드와는 한 13살 차이가 나죠. 이것도 재밌는 게 13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문화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한두 살 갖고 형 동생 막 따지고 이런 문화들 이런 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넘어간 프로이드가 이제 파리에 있던 당시에 파리에 있던 이 베이컨을 만났다. 자, 그의 해상에 따르면 젊을 때 방황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와 진정한 목표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 베이컨의 해상에 따르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진정한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의 방황은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일그러진 얼굴. 짧게 베이컨의 그 방황을 했던 유년 시절을 한번 보죠. 베이컨은 대위 출신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발각당한 뒤 격렬한 언쟁 끝에 아일랜드 집에서 쫓겨났고 그 뒤 유럽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는 1927년 프랑스에서 미술 작품을 접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농장을 운영했는데 말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제법 큰 규모의.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기독교인, 신앙심 높은 기독교인, 보수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10대 때 이미 성정체성에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눈뜬 아들은 못마땅했겠죠.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 베이컨이 어머니의 속옷을 입었다.
여장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베이컨의 삶을 오늘 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을 아버지가 이 매질을 했는데 이 매질을 말 농장에 쓰는 채찍, 말 채찍으로 아들을 때렸는데 자신이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하인을 시켜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이 채찍을 맞던 베이컨이 나중에 이런 해상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채찍을 맞다 보니 은근한 쾌감을 느꼈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마조이즘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솔직하게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쫓겨났다 유럽을. 그런데 처음으로 간 곳은 당연히 파리가 아닌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은 당시에 이 유럽의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게이 문화, 동성애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었고 새로운 급진적인 사상들이 이 베를린에 밀려들고 있었다.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파리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미술 작품을 대학이 접하기 시작했다. 이게 27년, 그러니까 18살 이제 미술관, 파리에 있는 미술관에 가서 명작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술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콩대 미술관에서 본 니콜라 푸생의 이제 유아 대학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17세기 초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베이컨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작품입니다. 푸생의 아주 유명한 그림. 보기에도 잔혹함, 공포, 우울, 절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베이컨의 작품 세계를 추적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떤 작품에 이 작가가 끌렸나? 그를 화가로 만들어준 각성은 최고 수준의 그림을 접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앞에 있는 푸생의 그림 같은 이 그 경험이 궁극적으로 그가 두 가지 대담한 결심을 하도록 이끌었다. 자, 여기 제가 너무너무 주목해서 본 오늘 어쩌면 이 영상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이 10대의 자신이 결정했던 내가 화가 되겠다고 결정한 이 두 가지 결심. 이게 없으면 화가 아티스트, 예술가가 될 수가 없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결심 보시죠. 하나는 선행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질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결심. 너무너무 무모하죠. 뭐 미술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나는 미술에 투신하겠다. 특히 나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하리라 결심했다. 이게 이제 예술가의 자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뛰어난 대가들과 겨루고 푸센과 피카소의 수준을 목표로 삼지 않는 한 그림 그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었다. 이 지점이 굉장히 뛰어난 지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 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던 이 불량 청소년 프란시스 베이컨이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팔고 있던 이 소년이 나는 그림을 그리면 푸생이나 피카소의 수준을 뛰어넘겠다. 자신의 경쟁자로 푸생과 피카소를 목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은 정말 뛰어납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결심을 하지 못하면 작가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사르트르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화가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역설적이게도 얼핏 보면 베이컨은 많은 시간을 샴페인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데 소비하는 아마추어처럼 보였지만 그림에 대해 가졌던 이 진지한 자세가 베이컨이 동시대의 많은 미술가와 다른 점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내가 어떤 직업 영역에서든 내가 뛰어난 사람일까?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최고의 수준,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그 지점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이컨은 나는 가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친구 보니까 맨날 술이나 마시고, 특히나 베이컨은 도박에 그렇게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0년대, 60년대 되면 스타 작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그 돈 대부분을 다 도박에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푼 없을 정도로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생계를 하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대부분이 집을 사고 정원을 꾸리고 자신의 작업실을 꾸립니다. 못해도.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끝없이 그 어둠 속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자,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베이컨입니다. 프로이트는 리얼리스트답게 기초를 대단히 중요시했고 앵그르 같은 작품들의 데생들을 계속 연구했던 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컨 같은 사람들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대생도 엉망인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베이컨은 전적으로 영감에 의지했다. 이것이 그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림을 그리는 법도 전혀 몰랐지만 대단히 뛰어나서 순전히 영감만으로 어떻게든 그림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극찬입니다. 자, 1953년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 있는 사람이 프로이드죠. 그리고 앉아 있는 작가가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13살 나이 차이 나는 친구. 자, 1945년에 그린 베이컨의 작품. 역시 이 작품을 봐도 우리가 아름답다? 자,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전복되었다 그랬죠. 현대 미술에서. 그 문을 연 작가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베이컨이 당시에 약간 뭐 별 볼 일 없는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잊혀지고 있던 작가, 선배 작가 매튜 스미스라는 화가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이 작가를 칭송했나 한번 보시죠. 회화는 이미지와 물감을 완벽하게 결합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리하여 이미지는 곧 물감이 되고 물감은 곧 이미지가 된다. 이 이야기는 베이컨이 지금 그림을 볼 때 중요한 지점이 물감이라는 거죠. 물감과 색채, 이미지. 그래서 베이컨이 칭찬한 매튜 스미스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색채감이 강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작품, 여성을 그린 작품. 그래서 베이컨이 좋아했던, 칭송했던 화가라고 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조금 못 따라가는 지점들이 보이시죠? 이런 작품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나? 근데 정서적인 안정, 뭐 이런 평화로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물감과 색채입니다. 이미지.
자, 베이컨은 여기에서도 너무너무 훌륭한 지점이 나오는데 진정한 그림은 우연과의 불가사의한 끝없는 고투라고 생각했다. 프로이드가 아까 철저히 영감에 의지했다고 그러죠. 영감? 영감은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우연. 그래서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키워드,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연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이 우연성에 주목한 작가. 지구 반대촌에서는 잭슨 폴록이 액션 페인팅을 한다고 하면서 물감을 화보, 캔버스에 마구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우연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거의 동시대, 조금 앞이네요. 비슷하겠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문학에서 초현실주의자들, 앙드레 브루톤 같은 작가들은 문장을 자동기술법으로 써야 된다. 무의식적으로. 마구마구 내 의식이 아닌 무의식 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단어들에 주목했습니다. 우연이죠. 과학에서는 양자역학이 등장해서 이제 더 이상 상대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전통 물리학 체계가 무너지고 양자라는 퀀텀 우연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졌다. 빅뱅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과 일치하고 있다. 베이컨이 이 사람이 그걸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중요한 주제로 삼은 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자, 직감을 타고난 큰 판돈을 노리는 도박꾼인 베이컨에게 있어 행운이든 불운이든 운에 있어서나 전적으로 임의적인 창조적 잠재력에 있어서나 우연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자, 페인팅 1946년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도 우연히 떠올랐다고 합니다. 베이컨의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랜시스 베이컨 화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 대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폐기한 걸로 유명한데 다 버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수백 점을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굉장히 좋아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미술에서 미가 전복되었다라는 건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메시지인가? 아니면 다른 이미지인가? 이미지로 대표되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그림 앞에 서면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우산을 든 저 괴물 같은 남자는 누구를 암시하는 걸까? 뒤편에 걸린 저 고기에 정육점이죠? 같은 느낌의 해체된 저 고기 덩어리는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얘가 나왔잖아요. 매튜 스튜 그 이름 뭐였죠? 아무튼 칭송했던 그 화가 색채, 물감. 그래서 베이컨에 따르면 화가 자신에 따르면 이 그림을 보면서 뭘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색채에 주목해라. 이미지에 주목해라. 그림의 그 말은 곧 그림의 아름다움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산을 쓴 남자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름 까먹었네요. 체인벌린 이라는 그 수상 처칠 앞에
있었던 그 수상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이컨은 화가인 베이컨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자, 요소들은 무작위적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역설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마틴 게이퍼드가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는데 이 책의 작가가 그런 메시지에 주목하지 말고 베이컨은 우연이라는 이 모더니즘의 핵심에 주목한 작가라서 이 요소들이 다 무작위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의미를 갖지 않는다? 허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베이컨이 베를린으로 아일랜드에서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베를린으로 갔을 때 굉장히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 니힐리즘? 허무주의자죠. 당연히 무의미라는 것에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 우리는 이 무작위적인 우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컨은 백화점에 가서 식품 매장에 그것도 가면 그 고기들 널려 있는 이 고기들을 구경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그 화려한 백화점에 가서 특이하죠. 아름다운 옷을 보거나 아름다운 구두나 장식물을 보는 게 아니라 도륙된 정육점의 고기를 보는 걸 좋아했다. 그 멋진 상점에 가면 거대한 죽음의 공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고기, 생선, 새 등 온갖 것이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의 색이 보여주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화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고기가 보여주는 색깔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정육점 고기를 연상케 하는 저건 뭘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색채감 그리고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베이컨은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하게 거부했다.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상징을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야기가 자세하게 서술되는 순간 지루함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물감보다 더 소리 높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도 화가분들은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베이컨은 오랫동안 서사성을 선호했던 영국 미술계의 반기를 들었다. 이야기는 라파엘 전파, 시거트, 신낭만주의자 등 다양한 성향의 작가들이 모두 공유했던 관심사였다. 특히나 라파엘 전파, 햄릿의 그 여주인공 오피리아의 죽음, 유명한 그림 떠오르시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이야기들을 집어넣는 걸 좋아했죠, 라파엘 전파가. 근데 이런 서사성들을 베이컨은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베이컨의 특징이다. 베이컨 역시 정서적, 예술적 효과에 있어서 인간의 조건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관찰했듯이 무의미로 규정되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신은 죽었고 삶은 무의미하며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었다. 신은 죽었고 삶은 무의미하다. 니체의 이야기죠. 그리고 죽음. 최근에 이거 빨간 걸로 해서 잘 안 보이겠는데 최근에 올해
노벨 문학상 크로스노호르거이 라슬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읽고 이 작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탄 탱고 읽어보니까 딱 이렇습니다. 신은 죽었고 삶은 무의미하며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었다. 무슨 이야기냐? 어렵다. 모더니즘 작품이고요. 쉬운 작품이 아닙니다. 조금 근데 뭐 이해가 안 된다? 막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지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뿌려진 이야기를 뭉치기가 좀 어렵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달 안에는 아마도 사탄 탱고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은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옛 거장들이 갖고 있던 심오함과 힘있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었다. 자, 삶은 무의미하고 그 끝은 결국 죽음인데 그럼 예술은 왜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옛 거장들이 갖고 있던 심오함과 힘, 아름다움이죠. 그 아름다움, 강렬한 아름다움을 후생 아까 그 그림들 그런 것들에 나도 도전해 보고 싶었다. 이것만큼은 유일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1936년부터 베이컨은 사실상 그림을 포기하고 1944년까지 아무 작품도 제작하지 않았다. 그가 수백 점에 이르는 많은 작품을 파기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전하는 작품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작품을 많이 파기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후센과 피카소와 같은 이런 거장들 명작들에 이르는 작품이 아니면 발표하지 않겠다. 베이컨이 이례적으로 많은 작품을 파기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큰 야망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기의심 역시 또 다른 이유였음이 분명하다. 도박용어로 말하자면 베이컨은 판돈을 쓸어갔다. 한 번의 창조적인 유사의 복도로 그는 무명에서 단숨에 세계적인 현대 미술 컬렉션으로 올라섰다. 자, 1946년이라는 작품, The Painting 1946년. 밑에 보이는 그 그림. 이런 그림들로 완전히 단 한 번으로 스타 작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미술의 경향을 주도하게 되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런 무모함,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 실제로 도박꾼이기도 했고, 베이컨은 프랑스 리비에라로 떠났다. 이후 2년 동안 완성작을 내놓지 않았다. 베이컨은 런던 미술계에 혜성같이 등장하고는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지점들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점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공하면 그 돈으로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베이컨은 계속해서 위험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이런 무모한 삶에 질주하는 삶? 무모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끝없이 술에 지들어 살고, 게이에다가, 도박에다가, 그리고 뜨문뜨문 내는 작품들. 어려운 지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틴 게이퍼드가 쓴 너무너무 미술 비평서로서는 제가 읽은 여러 책들 중에서 거의 탑권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너무너무 재밌게 설명해 준다. 어렵운 내용들을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는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원작과 작품 제목이 좀 다르다는 것은 약간 유감이 있네요. 아무튼 책을 소개해드렸고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겨우 1, 2장입니다. 겨우 앞에 간단한 걸 소개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 2장을 통해서 현대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티스트, 진정한 예술에 몸을 던지는가를 프로이트와
베이컨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영국의 위대한 우리 호크니죠. 데이비드 호크니.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책 읽는 토끼TV 위험한 예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